논술에서 수능 중요하다고 하니까 쌤, 저 수능 공부 다 하고 논술을 할게요. 이렇게 선후 관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온 다음에 논술을 하겠대. 바보죠 그냥. 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입니다. 인문논술 김병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설명회들을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입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2학년 말 이제 끝나고 겨울방학을 지내고 계신 우리 예비 고3 여러분들 누구나 꿈은 서울대고 인서울이죠. 맞죠? 근데 내신에서 아무래도 이제 3점대 중반 이후 이렇게 밀렸던 친구들은 아무래도 지금 많은 고민과 지금 후회와 미련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정시 공부 충분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7등급도 연세대를 붙을 수 있었던 그런 그렇죠. 방법들과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인문논술 전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인문논술이 최후의 와일드카드이고 와일드카드라고 했을 때 실제로 상위권 대학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정시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민쌤의 인문논술 간담회 자료를 같이 한번 보고 네. 여러 말씀들을 좀 질문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이 자료는 저희 그 아이디 입시연구소 네이버 밴드와 카페에 저희가 올릴 예정이니까 일단은 다운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논술 강사로서 왜 아이들이 논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논술입니까? 문과하면은 좋은 대학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업계 고등학교가 아니라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목적이 뭡니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죠. 그러면은 네. 학종, 교과, 정시보다 가장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전형이 논술이거든요. 그러면은 논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진학을 했으면은 네. 근본적인 어떤 그 목적 의식에 부합하는 전형이 논술이란 얘기죠. 그래서 종합도 안 돼, 교과도 안 돼, 정시도 안 돼. 그렇지만은 그 전형들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어. 그러니까는 뭐 수능으로 뭐 정시로 대학을 가는 것보다 그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게 논술이라고 하면은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교과나 학종으로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하죠. 근데 그런- 근데 지금은 그렇죠. 네, 고2 끝나고 났을 때 내신도 안 돼. 네, 그리고 수능도 안 돼. 그리고 뭐 학생부 관리도 잘 안 돼.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인서울 상위 10개 대학을 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라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아이들이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결국에 논술은 실질 경쟁률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질 경쟁률을 따져봤을 때 논술이 또 합격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아이들은 이 자꾸 논술 전형을 로또로 생각하고 실제로 로또로 만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얘기냐? 자기가 수능이 약하니까 수능 최저 없는 것만 쓰거나 이 친구들이 뭔가 열심히 할 줄 알았던 친구들이면 지금까지 내신을 잘 땄겠죠. 그러니까 논술도 개판으로 공부하는 거야. 리라이팅을 하라 그래도 안 하고 예시답안 필사를 하라 그래도 하지 않고 이런 친구들은 지금 그냥 이 영상을 끄고 그냥 일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진짜로 지금까지는 내가 조금 나태하게 살아왔으나 논술에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파이팅을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준비가 되신 분들만 저희의 이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개판으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엄청 훌륭한 학생들이라고. 왜요? 논술 네. 그 보는 학생들이 네. 6개 이제 수식 카드를 쓰는데 네. 거기 전까지는 논술 생각도 안 해. 네. 그러다가 막상 이제 6개 카드 써야 되고 하니까 쓸 데가 없어. 네. 그러니까는 논술은 쓰잖아요. 네. 근데 수능 보는 날까지 논술을 공부 한 번도 안 한 학생들이 태반이다. 이거. 개판으로라도 하면은 그래도 그 절반은 간다. 엄청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그 학생들은 엄청 훌륭한 개판이라도 학생들. 공부를 예, 해야 된다.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거의 대다수가 파이널 때 이제 뭐 처음 논술 쓰는 학생들도 많이 오고. 네, 맞아요. 네. 근데 방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제가 입시 현장에서 좀 보면 진짜 논술의 니은자도 모르고 논술 시험장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과연 전국에 몇 프로 정도로 봐야겠느냐? 저는 최소한 50% 잡으면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논술의 논자도 모르고 인문 논술은 절대로 글짓기 에세이 시험이 아니거든요. 정확히 정답이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최소한 5달 이상 정도는 매주 한 번씩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를
논술을 안 한 아이들이 일단은 전국에 50%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50%는 봐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들인데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한 80대 1 정도까지 육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여기서 그 3함 6의 수능 체제를 못 맞춘 아이들을 뺀 거가 실질 경쟁률이란 말이죠. 이게 10대 1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죠. 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10대 1 내가 수능 체제만 맞추면은 80대 1이 10대 1로 바뀌는 것이고 이 10대 1에서 절반 정도는 논술의 논자도 모르고 시험장에 그냥 자리수 채우러 오는 친구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진짜 최종 경쟁률은 5대 1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이거 어떤 논리인지 아시겠으면은 제가 이제 쭈쭈쭉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외대 2합 4입니다. 여기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 돼요. 근데 여기는 특정 어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뭐 8대 1, 7대 1밖에 그렇죠. 안 나옵니다. 실질 경쟁률이. 그럼 거기서 절반 뚝 잘라버리면 3.5대 1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이런 학교들이 이제 뭐 경희대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이화여대도 6대 1의 실질 경쟁률이기 때문에 절반 자르면 3대 1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연세대라든가 저기 한양대 상경 같은 경우에는 수능 체제는 물론 없습니다. 없지만 거기는 수학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수학 문제를 또 못 푸는 아이들이 한 80%에서 90% 정도 육박을 하죠. 그럼 거기도 실질 경쟁률은 7대 1 정도로 봐야 되고 절반 잘라버리면 3.5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확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확률로. 그러면 우리가 수식카드, 논술카드를 6장을 쓴다라고 했을 때 개별 카드들이 하나의 카드들의 붙을 확률이 6대 1보다 적어진다면 그거는 그 중에 하나 붙을 확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것이죠. 어차피 세상은 확률로 돌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내가 논술 준비를 그래도 한 뭐 6달 이상 열심히 했고 그리고 수능 최저까지만 맞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중경외시 이상의 좋은 대학들을 붙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전형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논술만 공부하면은 인생 역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능 공부도 개판으로 하고 논술 공부도 개판으로 하고 심지어 수능 최저가 없는 데를 써버리면요. 그거는 사실 로또 전형에 가까운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열변을 토하시네. 네. 네. 너무 예.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는. 평상시 때도 이제 그 많은 상담을 하시니까 네. 오늘은 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 좀 같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좀 답답한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실질 경쟁률을 따진다라고 했을 때 소장님도 이제 교과라든가 종합 경쟁률 아시지 않습니까? 네네.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실질 경쟁률은 논술이 더 낮죠. 일단은 이 3합 6이나 2합 4 이상의 수능 최저를 내가 맞출 수 있다면 실질 경쟁률은 더 낮고요. 그리고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2합 4, 2합 5, 3합 7 이런 것들 되게 아이들이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중앙대가 3합 6인데 여기가 80대 1의 경쟁률이 수능 최저 못 맞춘 애들 빼니까는 10대 1, 15대 1까지 줄어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네들이 불특정 다수를 놓고 이 수능 최저를 적용을 한 것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걔네 그 80대 1의 경쟁률은요. 지네들이 이거 맞출 수 있다라고 해서 지원한 아이들만 했을 때 80대 1인 것이고 그 중에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80%에 육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네. 애초에 내가 정시 파이터로 가면서 보험 삼아 논술을 했을 때 정시는 망하고 논술 최저는 맞추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애초에 나는 어차피 3개 한만 맞추면 되니까 수학은 포기해도 돼. 애초에 나는 2등급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1등급 나올 필요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애초에 논술 전형을 포기하기를 저는 추천을 합니다. 다만 내가 굉장히 겸허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한다면 이 수능 최저가 맞추기 사실 객관적으로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분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논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수능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네. 논술에서 수능 중요하다고 하니까 쌤, 저 수능 공부 다 하고 논술을 할게요. 이렇게 선후 관계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니까. 네네. 그러니까 수능 공부를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등급이 나온 다음에 논술을 하겠대. 바보죠 그냥. 예.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은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내가 지금 수능 공부를 해야 되니까는 논술 준비를 할 시간이 없어.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아이들 자체가 정시든 논술이든 가능성이 없을 수 있다. 자, 수능 공부가 급하고 논술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는 너 책임이에요. 지금 너의 상황인 것이지. 어차피 수능은 공평하게 같은 날 모든 친구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이나 전형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게 당신의 방패가 될 수는 없습니다. 남들보다 잠을 더
적게 자고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밀린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이 대한민국 입시공화국에서 상위 10개 대학 이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점은 제가 좀 분명하게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간담회 자료를 보고 여러 좀 대화들을 좀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서론부터 잔소리를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잔소리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예, 예. 그렇지. 공개된 자료는 다른 영상에서도 나오고요. 네. 예. 대학에서도 다 발표한 거 다 있습니다. 십몇 년 동안 이제 논술을 강의하다 보면은 매년마다 쳇바퀴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현역이 만족할 만한 대학으로 이렇게 입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 그 딱 사이에 있는 전형이 바로 논술 전형이다. 네. 라는 것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 인서울 상위 대학에서는 교과 전형의 이 모집 인원과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이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네. 이게 뭐 실기 전형처럼 2% 3% 뽑는 전형이 아니고 거의 10%까지도 10%. 육박하는 그런 전형인데,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들으시는 게 굉장히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쌤, 논술 수업하시다 보면 언제 신입생들 마구 신규 등록하죠? 보통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요. 그러니까. 네, 그때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 모평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요.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는 논술하면 안 돼. 그리고 나는 글을 안 써봤어. 왜 그런 식으로 본인의 가능성을 이렇게 딱 막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논술은요, 보통 요즘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들 하잖아요. 그때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때 들어온 학생들 보면은 지금까지 글 써본 적이 다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고3학생이 다 글 써본 적 누구도 없다고. 있지 않죠. 네, 네. 네. 나는 글 못 써. 아니 다 못 쓴다니까. 그러면은 누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한 번 더 써보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수업을 듣는 거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답답한 게 운전면허 시험도 공부할 때 기출문제 보잖아요. 네. 근데 운전면허보다 더 중요한 게 대학 입학 시험 아닙니까? 그러면은 대학 입학 시험 논술 시험에 서강대를 썼어. 그럼 서강대를 썼다라고 하면 서강대 기출문제 한 번을 풀어봐야 될 거잖아요. 네. 기출 문제를 안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 많다 이거야. 네. 아니 진짜로 그런 서강대 기출문제 한 번 안 풀고 서강대 시험장에 가는 학생들이 태반이야 태반. 쌤,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게 논술 전형이 따지고 보면 대학별 고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대학별로 완전히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 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인물사회 통합이라고 해서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동국대, 홍익대, 세종대, 덕성여대가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좀 나온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그러면은 하나의 유형을 공부하면은 다양한 대학들에 대한 대비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걸까요? 아, 그 자료에 있어서는 거기에 이제 통계 자료 안 나오고 네. 영어 제시문 안 나오고 네. 뭐 인문수리가 안 나온다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고요. 네네. 네. 유형은 학교들마다 살짝 차이점은 있지만은 네. 거의 이제 30개 대학교가 거의 이제 그 공통 유형으로 수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공통 유형을 좀 탄탄하게 이제 다져 놓으면은 네. 원서 접수한 다음에 원서 접수 끝나면은 이제 파이널 시스템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데 네. 그때 본인들이 이제 지원한 대학교 파이널 수업을 듣다 보면은 금방 이제 습득을 하고요. 적응 다 할 수 있습니다. 30개 대학교에서 출제하는 게 정확히 몇 가지 유형 정도로 수렴하죠? 선생님들마다 다르긴 한데 네. 저는요 최대한 줄여서 네.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자료 해석, 적용 네. 뭐 이렇게 여섯 6가지로. 개인가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적용 유형도 살짝 빠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적용을 하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이 비교일 수도 있고 비판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럼 총 5개 정도인 것이고, 이 5개에 대해서 기본 피지컬을 올려두면은 그렇죠. 어차피 학교별로는 어떤 다루는 주제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스타일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만 있기 때문에 5가지만 준비하면 그 다음에는 모든 대학으로의 어떤 그 가지치기라 그래야 되나? 네. 네, 그런 준비가 가능하다라는 충분히 말씀이시죠?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 논술은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교과과정 내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네. 제시문의 내용 자체도 상당히 많이 이제 돌고 돕니다. 뭐 작년 서강대에서 나왔던 게 올해 성균관대에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통 유형을 공부를 할 때는 다양한 학교들 문제들 좀 풀어보면 좋죠. 방금 말씀하신 게 여기 10페이지를 보니까 확실히 좀 돌고 도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학교에서 나왔던 이 제시문이나 주제가 1, 2년 뒤에 또 다른 학교에서 또 이제 나오는 네.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돌고 돈다인 것인데 아무래도 이게 또 문제화하기 좋은 또 주제가 또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히 사탐을 하는 친구들은 뭐 생윤이라든가 그리고 사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또 많은 또 이점이 있을 거로 보이기도 하고요. 맞죠? 예. 그래서 그 2021학년도 서강대에서 인문사회에서 나왔던 주제 메리토크라시 능력주의가 네. 2022학년도 성균관대 수시에서 나왔어요. 바로 다음 연도에 많이 돌고 돌아요. 그리고 뭐 가톨릭대에서 예술에 대한 어떤 세 가지 입장, 네. 그게 역시 또 성균관대에서도 또 예술에 관한 두 가지 입장으로서 뭐 출제가 됐고요. 네. 그러면 쌤이 보시기에는 그 어떤 특정 주제가 나왔을 때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을 조금 넓게 공부를 해 두는 게 앞으로 논술을 실질적으로 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독해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읽는 것과 아예 생판 모르는 거를 읽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기는 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저는 이제 배경 지식도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게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는 독해의 그렇죠. 어떤 스킬이라든가 틀에 대한 안목이 중요한 것이고 네. 배경 지식은 플러스 알파가 될 그렇죠. 수 있다는 플러스 것이죠. 알파. 좋습니다. 배경 지식을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도 많잖아요. 뭐 유튜브만 쳐봐도 사실은 10분짜리로 요약한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으니까 심심하실 때는 이제 유튜브 본다라는 핑계 하에 한번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도 연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신이 이미 망한 친구들도 이 논술을 준비하는 데는 전혀 불리함이 없을 거다라고 저희가 서두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서 좀 살펴볼까요? 아니 그 1000점 만점에 내신이 보통 30%가 반영되는 대학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300점이나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쌤? 1등급이 이제 300점이 되는 거고요. 예. 2등급은 299점. 네. 뭐 3등급은 298점. 예. 네. 그리고 뭐 4등급은 296점 뭐 그렇게 되는데 네네. 보통 1등급 학생들이 이제 논술은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예. 보통 이제 3, 4등급 학생들이 쓰는데 네. 그러면은 뭐 3등급 학생이 297점이다라고 네. 했을 때 쌤 저는 5등급인데요. 그러면은 3등급 학생하고 한 2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네네. 100점 만점에 2점이 아니라 1000점 만점에 2점입니다. 자, 하나 예시를 좀 살펴보면요. 이제 올해 거 말고 이제 바로 2, 4학년도 논술 전형을 기준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요. 이 참 말이 어폐가 참, 아유, 내신이 30% 반영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대학에서. 자, 많은 어머님들 이거 아마 모르시고 잘 들어보세요. 1등급이면 300점을 줍니다. 2등급이면 298.5점을 줍니다. 3등급이면 297점, 4등급이면 295.5점, 5등급이면 294점, 6등급이면 292점, 7등급이면 291점을 줘요. 이 말장난이죠, 이거. 네, 한 개 등급당 거의 1점씩 깎습니다. 이건 1000점 만점당 1점씩 깎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톨릭 때는요, 3등급 초반까지는 그래도 학종으로 또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3등급 후반에서 4등급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7등급을 받았던 것과 4등급 학생의 내신 반영 이 점수를 비교해 보면요, 단 4.5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근데 8등급부터는 어떻죠? 270점으로 갑자기 감점을 훅 해버리죠. 그럼 가톨릭 때는 이런 식으로 시그널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등급까지는 괜찮아. 우리 학교 와. 내신 저기 우리는 그런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의 과거보다는 미래에 우리는 더 투자를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인데 8등급이 온다 그러면은 이건 좀 생각해 보자 이 친구야. 너가 아무리 논술을 많이 잘 써도 8등급이면은 약간의 불리함이 있을 것이고 9등급이다 그럼 210점이죠. 9등급이면은 우리는 좀 사양할게. 여기 오지 마. 라고 시그널링을 지금 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가톨릭대가 올해부터는 내신 반영 비율이 300에서 200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요? 네. 더 주는 거네요.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300점 만점에 뭐 5점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이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논술이 700점 반영되는 거지 않습니까? 논술에서 5점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지 보완이 가능할까요? 1000점 만점에서 5점은요. 그 논술 이제 그 실전에서 네. 문장 하나 잘 작성하시면 돼요. 뭐 띄어쓰기 뭐 2개에서 맞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신은 사실상 뭐 큰 변별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여기 이제 간담회 자료에 보시면은 음영 처리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색 음영 처리된 거는 이 등급까지는 뭐 지원해도 별다른 큰 변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이제 하얀색 처리된 거는 이런 등급의 아이들은 이 대학을 지원하면은 불이익이 있을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결국에 이제 내신 아예 빵 풀어보는 대학들 있지 않습니까? 네. 논술만 100% 보는 대학들.
어디가 있죠? 가천대 이제 새로 생기고요. 예. 예. 그다음에 뭐 건국대, 경희대 이런 학교들은 뭐 전에도 논술 100% 대학이었고 성대도 마찬가지고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대, 이화여대. 그리고 특이한 점은요. 2025학년도부터는 한국 외대도 논술 100%입니다. 그러니까 내신 빵 프로. 아예 내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군요. 계속 이제 대학에서 네. 우리 이제 수험생들하고 학부모님들께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신 안 나와도 논술 쓰세요. 그거를 줄기차게 얘기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빵 프로다. 9등급도 써주셔도 된다 이거야. 근데 이게 입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게 나만 자신감이 있으면 돼요. 내가 내신 9등급이고 나발이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게 문제가 내신이 9등급인 학생들은요. 이게 지금까지 이게 살갗으로 다가왔던 거예요. 내가 어쨌든 경쟁에서 밀리고 아웃사이더였다는 게 이제 살갗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어떤 이게 지금 팩트지 않습니까? 9등급도 전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이 팩트 기반의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용기를 좀 못 내는 건 있어요. 나는 그래도 9등급인데 이거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요. 그냥 너의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너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자 그래서 나만 용기 내고 나만 자신감 있게 나만 지금부터 열심히 한다면 이 막판 뒤집기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패배주의자적인 그런 생각 좀 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쌤, 그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또 수능 최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수능 최저 이제 2학년도 어떻게 될까요? 2025학년도 수능 최저는요. 경희대가 좀 변화가 됐고요. 경희대는 그 전에는 사탐 한 과목, 그러니까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이하보 그렇게 됐었는데 두 과목으로 바뀌었나요? 올해는 탐구 두 과목 평균으로 아니 논술 바뀌었습니다. 보는 데 중에 탐구 두 과목인데가 거의 없는 걸로 거의 알고 없습니다. 있는데 이제 경희대가 희한하네. 이제 생겼고요. 이거 건국대랑 경희대랑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건대가 이하 보지 않습니까? 네. 경희대도 이하 보고 그러니까 경희대가 우리는 좀 네임밸류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탐구 두 과목을 넣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에 정시에서도 원래 1월 6일까지가 이제 정시원서 마감이었거든요. 근데 그 하루 전날 5일날 마감되는 대학들이 있었어요. 이제 뭐 서울대, 연대, 고려대, 근데 경희대, 건국대. 네, 그래서 이제 경희대가 5일날 마감된다고 하니까 건국대도 이해 질세라 우리도 5일날 해야겠다라 그래서 근데 5일날 마감되는 게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왜냐면은 이거 진짜 인기 있는 대학들만 하루 전날 마감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대학 입장에선 경쟁률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면 좋은 것이거든요. 근데 전날 마감이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기 하루 전에 마감되니까 이거를 모르는 아이들을 떨궈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루 전에 마감되는 대학을 집어넣는 건데 근데 그걸 역이용하는 거죠 대학들이. 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인데 하루 전날 마감되면은 그 실질 경쟁자들이 없어지지 않을까라 그래서 넣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폭발이 발생할 수 있는 경쟁률이 대단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지금 경희대랑 건국대가 둘 다 썼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경희대 이제 한의회라든가 그 다음에 그 지리라든가 간호라든가 건축 그 전에는 이제 그 작년에는 수학 확통만 이제 보게끔 했었는데 네. 2025학년도부터는 그런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미적이든 뭐 기백이든 상관없어요. 이과 학생들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2, 4학년도에서 이거 확통 선택자한테만 제한을 둬가지고 문과 친구들이 이과 전공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숭실대가 또 이하보로 이제 그 수능 체제가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이 수능 체제가 없었다가 올해부터는 하나 3으로 해서 수능 체제가 생겼습니다. 숭실대가 2합 4였죠 원래. 네, 저는 진짜 이것도 좀 이해가 많이 안 되긴 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2합사 맞춘 학생들은 숭실대 이제 뭐 되게 쉽게 갔죠. 그렇죠. 불수능이었으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그럴 때가 기회예요. 실질 경쟁자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노려야겠죠. 올해는 그럼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실질 경쟁자들을 좀 떨궈버릴 수 있는 곳들. 말 그대로 경희될까요? 네. 그러니까는 사회탐구 한 과목을 더 공부하는 게 네. 학생들한테는 큰 부담입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1등급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가 실제로는 3, 4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사회탐구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복병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일단 경희대를 쓰는 친구들이 실제로는 그 실질 경쟁률에서 굉장한 이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탐구는 만점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역생 아이들은 그 사회탐구를 그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재수생 애들은 어쨌든 그 커리큘럼을 다 끝내고 그렇죠. 12월 말에 재수생을 시작할 때부터 하루에 80문제씩 푸는 친구들이에요. 그거 300일로 하면 2만 문제가 넘습니다.
넘습니다. 그래서 현역 애들이 풀컬이 다 타고 나는 1등급이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사실은 3등급 이하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구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했을 때도 2합4, 2합5를 못 맞추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거 탕구 두 과목에서 이변 없이 잘 맞아야 된다. 뭐 2등급이나 3등급 이상으로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 애들이 또 국어랑 수학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을 수 있는 건 영어랑 사탐뿐인데 사탐 두 과목을 전부 다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대단히 큰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작년처럼 숭실대간 뭐 2합4 이런 학교들은 되게 이제 구멍이다. 네. 이렇게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렇게 큰 구멍인 수능 체제로만 봤을 때는 네. 구멍인 학교는 없고요. 근데 이제 경희대가 사회탐구 이제 두 과목 평균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겠다는 점. 역으로 얘기하면은 수능 최저 맞추면은 상당히 유리해지는 그렇죠. 거죠. 네. 쌤, 이렇게 성균관대 글로벌 학부라든가 아니면 동국대 경찰행정학부라든가 아니면은 한국외대 뭐 LD/LT 같은 경우는 원래 수능 최저보다 한 등급이 더 빡세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데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을 때 좀 이점이 있을까요? 수능 최저만 맞춘다면? 각종 이제 객관적인 자료로 봤을 때 한국외대 LD/LT라든가 실질 경쟁률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3위에도 자신 있는 애들이 어쨌든 그렇죠. 지원하니까 그런가요? 네. 일단은 LD/LT 쓴다라고 했을 때는 뭐 나는 충분히 이제 2합3은 나온다. 네. 네, 그런 학생들 중심으로 쓰다 보니까 오히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합4보다 2합3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네. 실질 경쟁률이 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LD/LT도 실질 경쟁률 보면은 한국외대에서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봤을 때 내가 경쟁자들을 떨궈트리기 위해서 나는 좀 저희 수능을 좀 잘 보니까 높은 수능 최저를 쓰겠다라는 건 그럼 바보 같은 짓이네요. 왜냐면은 수능 최저를 맞췄을 때 실질 경쟁률이 낮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슷하다. 근데 어쨌든 나도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잖아요. 2합3을 못 맞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LD/LT는 실질 경쟁률이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네. 성균관대 글로벌은 성균관대 인문라든가 사회과학 계열이라든가 거기에 비해서는 실질 경쟁률은 낮아요. 그래요? 네, 낮아요. 얼마나 차이 나죠? 이게 성대가 실질 경쟁률이 잘 발표를 안 해요. 네네네. 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발표했던 게 2021학년도. 네네네. 일단은 2020학년도 보면 이제 다 공개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보면은 한 10대 1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났다고. 예, 차이가 났다. 네, 그 정도로. 그래서 2020학년도에 가장 이제 사회과학이 31.1대 1. 근데 2020학년도 글로벌 경제 같은 경우는 21.4대 1. 그럼 차이가 꽤 많이 났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성대에서 이제 발표를 안 하니까 최근 실질 경쟁률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대학에서 발표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LD/LT 같은 경우는 2합 3이니까는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겠지. 그게 아니고 실제로 발표한 거를 보고 좀 판단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저는 그것 때문에 외대 LD/LT 저는 굳이 쓰지 말라고 합니다. 자, 오늘 IDA 인문논술 대표 강사 김경민 쌤 모시고 여러 실질적인 얘기들을 좀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하다가 잔소리 영상이 돼버리긴 했는데, 근데 저희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잔소리 했던 거 후회하지 않고요. 빨리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가장 유리한 전형이 뭔지 잘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논술 전형을 하기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객관적인 어떤 지표나 자료들을 바탕으로 후회 없는 선택과 노력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노력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앞으로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정도는 또 네네. 저희가 또 논술 관련된, 지금은 이제 개략적인 거를 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진짜 수능 최저 집중, 수능 최저 맞추는 방법 집중, 실질 경쟁률 집중, 대학별 어떤 특징 집중해서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술 관련된 꿀팁들, 정보들을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 많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술하겠다는 생각 드시면요. 바로 준비하십시오. 좋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디 입시연구소 김민성 소장, 인문논술 김경민입니다. 감사합니다.